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네, 거의 이제 1년 만에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작년 6월 평가원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또 올해도 6월 촬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평가원 시험은요. 그러니까 6구 그리고 수능 시험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설 강의를 올릴 예정이에요. 제가 뭐 은퇴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 아마 공지를 뭐 카카오톡 거기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는 이제 브런치에다가 제가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 강의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뭐 현장 강의 안 한다고 하니까 되게 뭐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냥 백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지 않은 학생분들 그리고 블로그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준비했고요. 자, 이제 뭐 잡담 이 정도로 하고 뭐 제 근황이 그렇게 궁금한 건 아닐 테니까 자, 한번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볼 건데 12문항 준비했습니다. 오답률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거 12개를 준비를 했고 당연히 문제를 미리 풀고서 들으셔야 돼요. 물론 고3 분들은 문제를 푸셨겠죠. 근데 제가 수업 때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3단계 예습.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문제 한번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조했었던 이항 대립, 재진술, 뭐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고 적용해 보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셔야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항 대립이 뭐죠? 하시는 분은 이 수업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독해 수업을 들었거나 또는 제 이제 책을 읽으신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번에 총평을 간단하게 어차피 좀 이따가 끝나고서 하긴 할 건데 뭐 난이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EBS죠. 간접 연계로 완전 전환이 되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매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다 중요해요. 항상 중요한데 올해 6월은 특히나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EBS 간접 연계가 과연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잖아요. 저도 궁금했고 여러분들도 궁금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역시나 이제 간접 연계 체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EBS를 저도 풀었을 거 아니에요.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을 제가 3번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막 자료도 수집하고 문제도 만들고 하느라 얼마나 열심히 봤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도 좀 불안해서 제가 이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 당일날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지문 복습을 쭉 했어요. 많이는 못하고 한 30개 정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딱 하나 보이더라고요. 요거 EBS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내가 머리가 좀 나쁜가 이렇게 연계 체감을 못하지 싶었는데 막상 이제 연계 내용을 보니까 몇 번 나왔냐면요. 그 주장 문제 있죠, 여러분. 20번 하고 그 다음에 24번 제목 문제, 그 다음 어휘 30번 문제 이렇게 3개 연계됐고 그 뒤에 장문 독해 41번부터 45번까지 있죠. 딱 여기까지가 독해 연계입니다. 빈칸 추론 연계 없었고요. 순서 삽입 연계 없었어요. 체감을 못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는 30번에서 딱 연계된 거 하나 이거 발견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EBS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겠다라고 기대를 했으면 좀 실망을 할 법하죠. 그렇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EBS를 버리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자, 이거는 해설을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출문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기출문제 하나가 추가가 되었잖아요. 이거를 일단 풀이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가라는 총평을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답률 이제 12에 그냥 이제 무난한 문제였는데 일단 독해에 들어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할게요. 특히나 이번 시험은 거의 이항 대립 밭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혹은 약간 좀 공격적으로 따지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항 대립을 실전에서 과연 발견하는 게 가능한가요? 또는 어떻게 발견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들 하세요. 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렸죠. 3가지에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교 표현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A는 B보다 더 뭐뭐하다. 또는 뭐 A와 B는 이런 점에서 다르다, 같다, 이런 이제 뭔가 둘을 비교하는 상황이 나오면 이때 A와 B는 대립구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역방향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 대표적인 역방향 표현이 이제 부정 표현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이항 대립인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를테면은 A는 B가 아니다. A는 B를 하지 않는다. 또는 뭐 A는 B를 거부한다. A는 B와 충돌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도 둘은 대립구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걸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뭔가 변화하는 내용이 나왔거나 혹은 이동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동하는 내용이 나왔을 때도 대립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왜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변화하고 이동하기 전의 상태가 있을 거고 후의 상태가 있겠죠. 즉 before, after의 대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총 3가지만 주목을 하셔도 웬만한 이항 대립은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파악하기 쉬운 게 사실 1번이고요. 밑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번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했던 게 바로 이 3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출제가 생각보다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강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항 대립 안 보인다 또는 뭐 예습하면 하나도 못 찾은 학생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거 찾는 연습 얼마나 했냐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일주일에 한 어느 정도 하세요? 뭐 몇 시간 몇 분 정도 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안 해요. 그냥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독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약간 특징 중 하나가 약간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는 학생은 진짜 잘 하는데 못하는 학생은 그냥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겠어요,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은 보이는데 안 하니까 그냥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지레 짐작해서 아 저거는 어차피 실전에 적용 못해라고 이제 시도도 안 해보거나 나는 어차피 저거 못해라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고 일단 지문 펴놓고서 아까 3가지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안 되면 그때나 찾아오세요.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연습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안 하고서 뭐라고 하지 맙시다. 자, 이 지문에서 이제 바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첫 문장에서 좀 눈이 가는 표현이 하나 있죠. 자, change에 대한 형광펜을 해주시고요. important에 대한 형광펜을 좀 해주세요. 일단 change는 변화가 나왔죠. 자, 이항 대립 나올 걸 좀 예상을 해주셔야 되고, 자, important 같은 경우는 자, 얘가 이제 가치 판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해석을 일단 해보면요.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너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디에서? In your working habit. 너의 업무 습관에서요. 그러니까 업무 습관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변화라고 글쓴이가 말했잖아요. 글쓴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에 좀 주목을 해줘야 돼요. 글쓴이가 뭘 중요하게 여길까?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글쓴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대립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를 미리 좀 짐작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먼저 볼게요. 자, 그것은 switch to, 뭔가 전환 또는 바꾸는 거래요. 자, creative work first. 처음에는 창의적인 일로 바꾸고요. 그 다음, reactive work second. 두 번째는 반응적인 일로 바꾸는 거래요. 창의적인 일, 반응적인 일, 아직은 좀 약간 이게 감이 안 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매일 거대한 어떤 시간 덩어리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뭐를 위해서냐면 창의적인 업무를 위해서죠. 너의 어떤 priorities, 우선순위에 있는 업무를요. 자, 근데 그 다음 어떤 상태냐면 전화라든가 이메일이 꺼져 있는 상태래요. 자, 이것도 되게 정보가 좀 단편적으로 뭔가 이제 뭐 전화나 메일을 꺼놨다 뭐 이런 거는 좀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는 아직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좀 많이 막히셨을 텐데 그 다음 문장에서 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자, 일단 다음 문장 보고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나는 좌절한 작가였대요. 자, used to란 표현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즉 예전에 나는 좌절한 작가였는데 지금은 어떻다? 그렇지 않다는 내용 나오겠죠. 자, 그 뒤에 잠깐 뒤에 보면은 making this switch. 앞에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것은요. turn me into a productive writer. 나를 생산적인 작가로 바꾸어 놓았대요. 자, 바꾸어 놓았대요. turned도 형광펜이요. 다시 한번 변화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좀 막연하게 예상했던 게 이젠 좀 확신으로 바뀝니다. 자, 대립구도 어떻게 잡을 거냐면 before, after로 잡을 거예요. 이 나라는 글쓴이가 바뀌기 전의 상태와 바뀐 후의 상태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바뀌기 전엔 나는 좌절한 작가였었죠. 좀 안 좋은 상태였다면은 바뀐 후에 나는 생산적인 작가가 되었어요.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자, 그건 처음에 두 문장에서 나왔었죠.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만한 표현이 아마 요거였을 거예요. 전화하고 이메일을 꺼놓는 거. 요렇게 바꿔서 창의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을 했더니 생산적이게 되었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예전에는 전화라든가 이메일을 꺼놓지 못하고 다 일일이 반응을 했었겠죠. 그러다가 이젠 그걸 꺼놓고 일에만 집중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장 일단 볼게요. 그러나. 자, there wasn't a single day. 단 하루도 없었대요. 어떤 날이?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뭐 blog post, book chapter. 내가 기사나 블로그 포스트나 또는 뭐 이제 책의 한 장 단원을 앉아서 쓰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대요. 다만 뭐 하지 않은 상태로 자, without 하고 not 하고 나왔으니까 이거 이중부정이에요. 뭐 하지 않은 상태라면 여러 사람들이 내가 get back to them. 그들한테 get back 한다는 여기서 답장을 해준다는 거죠. 아까 전화라든가 이메일. 그들한테 답장해주기를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는 상태로 뭔가 이제 글 쓰는 작업을 하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었대요. 자, 이중부정 나와서 좀 헷갈리시는 분은 긍정으로 바꾸세요. 사람들이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서 작업을 하는 날이 없었다는 거는 내가 작업을 하는 날에는 늘 사람들이 답장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계속 전화 답장해달라 또는 이메일 답장해달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it wasn't easy. 그거는 쉽지 않대요. 그리고 still isn't. 여전히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언제 그렇냐면은 I got phone message. 내가 전화 메시지를 받았을 때인 거죠. 자, 어떻게 시작하는 메시지냐면 I sent you an email 2 hours ago. 2시간 전에 이메일 보냈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특히나 어때요? 이거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막 답장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좀 감왔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보내는 전화라든가 메시지에 계속 반응을 좀 해줘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집중을 못하는, 글쓰기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좌절한 작가였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한 후에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글 쓰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변하기 전과 후에 대립구도 잡아주면은 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다음 가보죠. 자, by definition, 정의상 이런 접근법은요. 자,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pressures they put on you. 자, 여기까지 얘가 수식어고요. 참고로 go against the grain은 뭔가 심기를 거스르다 이런 좀 수거 표현인데, 자, 이거를 외우고 읽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 against란 표현만 봐도 아, 사람들의 기대를 좀 거스르는구나 라는 거는 좀 느낌이 오시겠죠? 무슨 기대겠어요? 전화를 하고 또는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답장이 올 거란 기대겠죠? 그거를 거스른대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고 집중하기로 했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기대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하는 어떤 압력, 답장을 해라 라는 그런 압력에도 거스르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It takes willpower. 의지력이 필요하대요. 뭐 하는 것은? 세상을 차단하는 것을. 역시나 이메일과 전화 받지 않는 거 말하는 거죠. 자, even for an hour. 단 1시간조차도요. 자, it feels uncomfortable. 그것은 불편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은 get upset. 화가 나기도 한대요. 그렇죠? 답장 안 하면 좀 화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라서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it's better. 더 낫다. 뭐 하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을 그냥 작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시키는 게 낫대요. 뭐 하는 것보다는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inbox. 너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는요. empty inbox를 위해서. 자, 그럼 이제 밑줄 표현 나왔으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이 문장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이메일이나 전화에 반응하지 않고 나의 일, 나의 꿈에 집중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거죠. 그래서 나왔잖아요. 나의 꿈, 나의 일에 집중하는 게 낫다. 괜히 사람들 그 연락 일일이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 이 empty box가 의미하는 거는 일일이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연락에 일일이 반응을 해서 내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사람들 실망시키더라도 내 일에 집중하는 게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사실 이건 정확히 따지면 이제 인박스가 수신함이니까 사람들 연락 혹시 나한테 왔나? 내가 답장해야 될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가? 계속 체크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 거기까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으셔도 돼요. 딱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택지 볼게요.
자, 이제 선택지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 해당되는 거 딱 2번이 되겠죠. 자, 2번 해석해 보면은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 즉, 다른 사람들이 답장 왜 안 해? 답장 좀 해줘. 여기에다가 반응하는 걸 딱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다음 분명 아까 사람들의 기대를 거스른다. 이 표현도 나왔잖아요. 요거랑 더 정확히 대비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실판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인데요. 새로울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똑같은 유형을 찾는 게 가능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출학습만 조금 잘 하셨어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 어법 문제 풀 때 강조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자, 출제 의도 파악을 좀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어법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우선순위 위주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을 내는 선택지는 적어도 문장의 구조 정도는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은 대어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자, 얘의 출제 의도는 대명사의 수일치가 되겠죠. 즉, 대어가 가리키는 게 지금 복수니까 저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정말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게 맞는가? 그거를 체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될 텐데, 자, 여기부터 보면 되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문장이 좀 짧진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나 보니까 이 and가 병렬 구조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긴 건데, 병렬 구조 잠깐 복습을 좀 해볼까요? 어차피 좀 이따 5번에 나오거든요. 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병렬 구조라 하면 A and B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 구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이 A, B를 일단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B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있는 거라고 했죠. and 바로 뒤에 있는 게 2번이고요. 그럼 이제 A라는 요 1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면은 이 A랑 B는요. 반드시 문법적으로 공통적인 성질을 공유를 해요. 즉, 문법적인 성질이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은 B가 ing면은 A도 ing가 나와야 되고 B가 형용사면 A도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품사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뭐 둘 다 보어이거나 아니면 둘 다 단수형 동사이거나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공유하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저것도 마찬가지로 찾아보면은 and 바로 뒤에 거는 gave니까 gave에다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gave는 과거동사네요. 그럼 과거동사 앞에서 찾아서 체크하면 되겠죠. provided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초기의 천문학은 제공했고 주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초기 천문학은 정보를 제공했는데 자, 뭐에 대한 정보냐면 when to plant crops.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사형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그들 최초의 뭔가 공식적인, 즉 정형화된 방식을 제공을 했대요. 자, 어떤 방식이냐면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를 기록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아실 거예요. 뭐 이제 뭐 신라의 첨성대도 그렇고 막 옛날 천문학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다 농사랑 관련이 있고 시간 파악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자, 이제 뭐 약간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their method라고 나왔으니까 이 방법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방법인 거죠. 따라서 이 their가 가리키는 거는 humans니까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맞겠죠. 자,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요. 비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얘는 바로 수일치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주어를 찾아서 주어가 단수인가 복수인가를 체크를 할 거예요. 단수면은 is가 나오는 게 맞겠고 복수면 a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주어는 가장 앞에 있는 명사입니다. 스톤엔지에다가 형광펜을 해주세요. 그 뒤에 콤마 중간에 끼어든 거죠. 수식어.
자, 스톤헨지 S 안 붙었으니까 단수죠. 따라서 is 쓰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30초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들은 20초 안에 해야 돼요. 실전에서. 자, 3번 관계부사 where에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러니까 관계사가 이제 실제로 유도가 될 텐데, 관계사가 나오면은 앞에 한번 체크하시고 뒤에 한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선행사를 체크해야 되고 뒤에는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만 where 같은 경우는 선행사 체크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where는 선행사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거든요. 심지어는 보통 where가 공간이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선행사로. 근데 막 추상적인 상황이 나와도 되고요. 심지어는 시간이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where는 선행사가 되게 자유롭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출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근데 이제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뒤에가 이제 완전해야 되겠죠. 관계 부사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관계 부사 뒤에가 완전하다는 거를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요거인 거죠. 뒤에 구조를 보니까 sun이 주어고 rise가 동사고, 자, 그 뒤에는 이제 전면구 나왔으니까 전부 다 이건 다 수식어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 하나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주어는 있어요. 그럼 이제 목적어나 보어가 빠졌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rise가 3형식이에요. 그러면 뒤에는 목적어가 원래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는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 이건 만약이에요. 아시겠죠? rise가 1형식이다. 그럼 그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와도 괜찮죠. 그때는 어때요? 얘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승부처는 요거인 거죠. 저 rise는 3형식일까 1형식일까 요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동사 형식을 다 외울까요?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의미 가지고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게, 목적어는 저희가 을를 붙여서 해석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책을 읽다. 이런 식으로 3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은 을을 붙여서 의미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근데 1형식 동사들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걸로 happen, 발생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을을 붙여서 절대 문장이 안 만들어져요. 사건을 발생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rise의 뜻은 얘가 일어나다잖아요. 해가 일어난다는 건 해가 뜬다는 거죠. 자, 일어나다 뜨다로 을을 붙여서 문장 만드는 게 가능한가요? 절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1형식이구나 라고 딱 알 수 있는 거죠. 해를 뜨다, 글을 일어나다 절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형식인 걸 알았으니까 얘는 주어만 나와도 완전한 문장이구나. 따라서 3번은 괜찮은 거죠. 자, 완전 불완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자, being used라고 나오는데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왔으니까 수동태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저는 태를 체크하겠습니다. 능동인가 수동인가. 자, 태를 체크하는 방법은 목적어의 유무를 활용하는 방법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해석을 활용하는 게 있었죠. 자,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use는 몇 형식? 을을 붙여서 말 되죠? 물건을 사용하다. 3형식이에요. 그럼 원래대로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 하나 줄어든다고 했죠. 그럼 뒤에 목적어 나오면 안 되죠. 실제로 뒤에는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죠. 자, 뒤에 나온 투동사는 그냥 이거 수식어니까요. 자, 그 다음 해석으로 가볼게요. 사용을 하는가 사용이 되는가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주어가 뭐냐면 stones예요. 돌이 사용을 해요? 사용이 돼요? 돌이 사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돌은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내용상으로도 수동태 괜찮네요. 자, 4번까지 확인했고요. 이제 5번 갑니다. 자, this covers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좀 스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앞에 보시면 and가 있죠. and에다 형광펜을 해주세요. 자, and나 or 뒤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얘는 병렬 구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가 방금 한 것처럼 1번, 2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로 뒤에 있는 this covers가 2번이 되겠죠. 그럼 이제 1번을 찾을 건데, this cover는 동사잖아요. 동사끼리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의 후보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bears가 있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곰이라고 해석하신 분은 없길 바랍니다. 예, 동사예요. 뒤에 testimony라고 목적어 나왔잖아요.
증거를 지니다 라는 이제 얘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지니다예요. 그 다음에 또 동사로 좀 볼만한 게 여기 C가 있네요. 보다. 자, 그럼 만약 이 and가 bears랑 discovers를 연결하는 거라면 쟤는 맞죠. 단수 동사 s가 붙었잖아요. discovers 단수 동사 괜찮죠? 근데 만약 요 C랑 연결을 하는 거라면 C랑 discover 이렇게 연결하는 거면 얘는 틀렸죠. 왜냐? C는 S가 안 붙었죠. 동사 원형이죠. 그럼 얘도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S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쵸? 그럼 어떻게 연결되는가? 눈으로 봐선 정의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또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칼같이 해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요. 주체만 파악을 하세요. 이 bears라는 동작, 얘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스톤헨지의 존재. existence of Stonehenge. 얘가 주어잖아요. 그 다음 bears가 동사고. 증거를 지니는 거는 스톤헨지의 존재예요. 그쵸? 그럼 만약 discovers가 저 동작을 스톤헨지의 존재가 하는 거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스톤헨지의 존재가 사건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스톤헨지의 존재가 발견이라는 걸 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럼 C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C라는 동작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앞에 있는 인간의 정신 능력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배후를 보는 인간 정신의 능력이니까. 자, 그럼 인간 정신의 능력이 사건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가능하죠. 인간의 정신이 무언가를 발견한다? 이건 가능하죠. 따라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 자, C가 1번이고, discover가 2번이라는 걸 체크를 했으니까 S를 빼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구조를 이용한 문제였는데, 병렬구조 활용한 문제는 최근 3년 동안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이게 낯설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대망의 이제 오답률 1위 문제를 이제 풀게 되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시험을 볼 때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지문을 딱 읽고 나서 선택지를 봤는데 딱 이 생각 들었어요. 야, 니네들 이제 죽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답률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 30%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야, 20%대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약점을 좀 사정없이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시냐면 그냥 지문 쭉 읽고서 대충 무슨 얘기인가 파악하는 거 있죠. 그 대충 파악하는 거. 그거 참 잘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건 어렵고 해석도 안 되는 지문인데 대충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 파악은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묻는 빈칸 추론 문제 있죠. 그러니까 주제문에 빈칸이 뚫려 있고 주제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푸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조금 더 치밀한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요. 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 유독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 문장이 무려 여기까지예요. 두 번째 문장 여기까지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세 번째 문장 여기까지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에서 끝입니다. 겨우 네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문적인 난이도도 한몫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구문이 정말 약하신 그런 학생분들은 그냥 아예 뭐 손도 못 댔을 것이고, 나름 좀 구문 공부를 했다 하시는 그런 학생님들도 한 문장의 호흡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다 해석을 한 다음에 내가 뭐 읽었지? 내용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설명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구문적인 설명도 좀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죠. 근데 그 완벽주의는 좀 버리세요. 모든 문장에서 다 정보를 뽑는 것은 불가능해요. 버릴 건 버리고 가셔야 돼요. 여기선 정보 뽑을 수 없겠다 싶은 거는 버리고 가실 필요도 있어요. 자, 이 문장이 좀 복잡한 이유는 일단 가장 앞에 나온 명사가 growth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 뒤에 전명구, 수식어 나왔고, 콤마 나왔고, 그리고 병렬구조가 이제 나왔는데, 자, 병렬구조 파악하는 거 바로 할게요. 바로 뒤에 오브에다 2번 표시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브끼리 연결하겠구나. 앞에 오브에다가 1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즉, 수식어가 얘가 좀 더 길어지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 growth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나왔죠? 그리고 나서 목적어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시사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노란색 괄호로 친 거, 얘는 수식어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내가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하지 못할 바에는 이 괄호를 무시하고 나머지 필수 성분이라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먼저 해볼게요. 뭐의 성장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성장은 도왔습니다. 원칙과 관행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왔대요. 무엇을 위한 원칙과 관행이냐면 선택하고 정리하는 거죠. 뭐를? What was worthy of keeping.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그런 관행과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을 도왔대요. 자, 첫 문장에서 좀 눈길이 가야 되는 게 growth예요. 여기다 형광펜을 해주세요. 성장이라는 건 어쨌든 얘도 변화 아닙니까?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가 있겠죠. 변화하기 전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자, before. 변화하기 전에는 뭔가 선택과 정리를 하기 위한 원칙이나 관행이 없었겠죠. 근데 변화하고 나서, 성장하고 나서는 어때요? 그런 원칙과 관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에는 선택하고 organize, 정리하는 것이 좀 어려웠다면, 잘 안 됐더라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되었다라고 정리가 되겠죠. 다만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아니 대체 뭐를 보관한다는 거지? 뭐를 선택하고 정리한다는 거지? 이거는 좀 모르겠잖아요. 자, 그럴 때 수식어 보는 거예요. 뭐의 성장인가 보니까 학문 분야 그리고 하위 학문 분야의 성장이래요. 뭐 이를테면 역사학이라든가 고생물학 같은 거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성장이래요. 예술 비평과 같은. 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수집하고 정리한다는 게 학문이라든가 예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한다는 거구나. 이 정도만 좀 파악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괄호 내용은 어차피 막 나열된 수식어이기 때문에 얘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략 뭔가 학문 분야의 성장이구나 이 정도만 머리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문장 좀 정리가 됐죠. 자, 마저 조금 읽어볼게요. Though it remains struggle. 비록 그것이 여전히 좀 어려움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정리하고 선택하는 것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전보단 나아졌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Moreover, 게다가 박물관하고 그 다음 대학이 자, draw toward 하면 어딘가로 가까이 가다예요. 그래서 further apart니까 각각 가까워졌대요. 19세기 말로. 그 말은 그냥 19세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as가 나왔는데 and 하고 나서 부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또 뭐 하면서? 사물의 개념인데요. 뭐로서의 개념이냐면 매우 가치 있는 경로래요. 어디로 가는 경로라면은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아는 경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물건이 세상을 아는 어떤 경로로서 가치가 있대요. 그러한 생각이 어때요? went into decline. 감소하면서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collecting. 수집은요. 그것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대요. 뭐로서의 지위냐면 worthy intellectual pursuit. 가치 있는 지적인 추구로서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과학에서요. 자, 역시나 어려워요. 머리에 지금 남는 게 없었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절에 집중을 합시다. 앞에 나왔던 부사절보다 어쨌든 여기가 핵심이잖아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눈에 좀 띄었으면 하는 게, 자, begin to에다가 형광펜을 해주세요. 뭐뭐 하기 시작했다. 얘도 변화예요.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가 있겠죠. 자, 수집이라는 것이 가치 있는 지적 활동으로서의 지위를 잃기 시작했대요. 그 말은 변하기 전에는, 자, before, after의 대립이라고 했죠. 변하기 전에는 수집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죠. 수집이라는 활동의 가치가 좀 높았더라면은 이젠 어때요? 그 수집이라는 활동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여기서 오브젝트가 수집하는 대상이겠죠. 예전에는 이런 물건들이 세상을 아는 경로로서 가치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줄어들었대요. 자, 줄어들었다도 이것도 형광펜 해주세요. 이것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앞에서 역사랑 고생물학 나왔잖아요. 고생물학에서 화석을 수집하죠. 화석을 통해서 옛날 인간이 살기 전에 어떤 생물체가 살았고 지구는 어떠했고 이런 걸 파악하잖아요. 그거예요. 오브젝트, 화석.
물건을 통해서 뭐예요?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옛날엔 이렇게 물건을 수집함으로써, 물품을 수집함으로써 세상을 알려고 하는 게 되게 셌다는 거죠. 역사학에서도 뭐 문화재라든가 유적, 각종 유물 같은 거 수집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걸 파악을 하잖아요. 옛날엔 그게 좀 중요했다고요. 근데 점점 그게 어떻다고요? 하락하고 있대요. 지위를 잃고 있대요. 차이점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장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여기서도 변화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increasingly에다 형광펜을 해주세요. 점점 더라는 건 얘도 변화의 뉘앙스가 있죠, 그렇죠? 자, 정말로 흥미롭고 중요한 측면이에요. 과학에서. 자, 그 측면은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래요.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과학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것이 되었대요. 자, 뭐에는 보이지 않냐면 to the naked eye.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 말은 예전엔 보이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졌다고 하니까 옛날엔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자, 그냥 가시적이라고 제가 쓸게요. 가시적인 게 조금 더 중요했다라는 거에 되겠죠. 근데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아까 수집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그렇죠? 보이는 거를 수집하는 게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점점 그런 물건 수집의 가치는 좀 떨어지는구나. 다 연결이 되시죠?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and. 자, 1부터. 이제 분류인데요. 자, 여기서 collected는 pp입니다. 수집된 물건들의 분류는 더 이상 약속하지 않습니다. cutting edge knowledge. 최첨단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약속하지 않는데요. 또 나왔죠. 야, 물건 수집해봤자 최첨단 지식 얻을 수 없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얻을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이런 게 더 중요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문장 하고 나니까 점점 좀 공통점이 보여요. 옛날에는 뭐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작정 물건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는 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를 선택해서 뭐를 정리해야 될지를 좀 알게 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물건을 수집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 이런 게 더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수집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마지막 문장, 빈칸 문장입니다. Butterfly collecting. 나비 수집이래요.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수집. 얘는요, 이 용어는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ere, 단지, 그저, 한낱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게 되었대요. 자, 단지 그저 한낱이라는 거는 나비를 수집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이 내용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지문은 계속해서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수집이라는 것이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용어를 왜 써요? 뭐 하기 위해서? 빈칸한 학문적 지위의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 지위가 어떻다고 했어요? 수집이란 게 지위가 떨어진다고 했죠.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지위가 떨어진다.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지 보시고 떨어진다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세요. 하나밖에 없죠. 3번 secondary. 세컨드가 떨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 학생이가 생각해 보세요. 세컨드가 있다는 건 first가 있다는 거죠. 가장 최우선적인 게 아니라 2차적, 부수적이라는 건 가치가 상대적으로 어때요?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 말고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뭐 이를테면은 competitive, 경쟁력 있는. 2번 novel, 새로운, 신선한. 4번 reliable, 의존할 만한, 믿을 만한. 5번 무조건적인. 여기에 하락을 나타낼 만한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3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대립구도 파악하는 거예요. 뭔가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아, 수집이라는 게 좀 덜 중요해졌네? 수집의 가치가 좀 떨어졌네? 그것만 파악했어도 답 3번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설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거 다 파악 안 하셨어도 괜찮다고요. 하나만. 아니, 수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수집이. 앞에서도 나왔고. 하나만 파악하셨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대립적 구도 파악하는 게 이런 게 좀 범주적 사고거든요. 이게 이제 학생님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주제 파악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요러요러한 대립 구도가 있구나라고 딱 칼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 칠판 지우고서 하겠습니다. 네, 32번입니다. 얘가 그래도 빈칸 중에서는 정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럴 만도 한 게 얘가 아까처럼 이제 범주적 사고를 요구한다기보다는 지문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대충 뭐다라는 것만 파악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장기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좀 풀만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얘가 지문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땐 절대로 쉬운 지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라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배경 지식도 되게 많이 요구하고 좀 낯선 표현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확하게 문장 하나하나 해석하긴 사실 되게 어려운 지문이 맞아요. 근데 답을 내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 그냥 대충 이 지문이 무슨 말 하는지만 파악했어도 답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할만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선명도가 떨어지는 지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릴 건 좀 버리면서 가셔야 돼요. 완벽주의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중 일부가 되겠죠. 자, 뭐에 대한 연구냐면 정보 추구를 해요. 정보 찾기. 자, 그 연구는 강조합니다. 전략적인 자기 무시를요. 자, 여기서 일단 끊어주시고요. 이 문장도 만만치 않게 길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래서 understood는 앞에서 동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분사가 되겠죠. 동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수식해 주는 거죠. 이 자기 무시라는 것은 이해가 된대요. 사용인데 무지함을 사용하는 거죠. 뭐로써? excuse, 변명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변명으로써 self-ignorance란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한 변명이냐? engage excessively in pleasurable activities. 즐거운 활동에 과도하게 참여한대요. 즐거운 활동을 과도하게 한대요. 자, 근데 이 활동은요,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미래의 자신한테는 해로울 수 있대요. 이거 예시 떠올리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놀 땐 즐거워요. 미래에는 해로워요. 또는 뭐 그 외에도 몸에 안 좋은 뭐 맛있는 음식 먹는 거, 혹은 뭐 일부 해당되는 분이 있겠지만 뭐 흡연 같은 거 할 때는 즐거운데 나중에 미래의 건강에 어떤 대가를 좀 치러야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변명으로서 뭘 쓴다고요? 무지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무지를 활용한다. 아직 좀 와닿진 않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 문장. The idea is that 하면요, 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라는 관용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심은 만약 사람들이 현재에 편향되어 있다라면은 그들은 정보를 피할 거래요. 빈칸한 정보를요. 자, 그러면은 이 프렌즈 바이어스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피할까도 판단을 할 텐데, 이거 아까 나왔잖아요. 현재에 치우쳐져 있다? 밑줄 표시를 좀 해주세요. 현재에 치우쳐져 있다? 아까 이거잖아요. 현재의 기쁨을 위해서 미래를 신경 쓰지 않는 거. 이게 현재에 치우쳐져 있는 거죠. 아니, 미래도 좀 생각하면서 현재를 즐겨야 되는데 현재를 즐기는 거에만 몰두가 되어서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거. 이게 현재에 치우쳐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자, present bias에다 해주시고요. 밑줄 표시를 해주시고요. 앞에 나왔던 요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거. 미래에는 해롭지만 지금은 즐거운 요 활동을 좀 과도하게 하는 거. 이게 present bias가 되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럼 어떤 정보를 피하는가를 저희는 찾아주면 돼요. 부연 설명 좀 볼게요. 자, 그럼 그런 정보를 왜 피하냐면은 아마도 그 정보가 죄책감이라든가 수치스러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럴 거래요. 그리고 어쩌면 아마도 그것이 suggest, 나타내기 때문에 그럴 거래요. 뭐를 나타내냐면, 여기가 아마 좀 여러분들 해석이 어렵지 않았을까 해요. 일단 번역을 좀 해드리자면, 트레이드오프는 균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의 균형, 혹은 뭐 합계의 절충,
이것을 나타낸대요. 이 합계의 절충은 어떤 거냐면은 would counsel against. counsel 하면 조언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해주는 거죠. against니까 야 이거 하지 마라고 조언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상담을 해주냐면은 그러한 활동은 앞에 나왔었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만족만을 생각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합계 또는 뭔가 종합적인 그런 균형을 제안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뭔 소리인지 역시 다 모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전에선 거의 이제 버리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트레이드오프를 균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균형. 근데 이 균형과 좀 상충하는 반대되는 표현이 아까 나왔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biased, 편향된, 치우친. 얘는 균형이 무너진 거죠. 이렇게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와 미래의 균형이 안 맞는 상태예요. 현재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죠. 근데 균형을 이룬다는 거는 현재도 좀 즐길 건 즐기고 미래도 조금은 신경 쓰고 이 균형이 맞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미래도 좀 신경 쓰면서 그런 균형이 맞는 상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너 그렇게 현재에만 몰두하는 활동을 하면 안 돼라고 조언을 하겠죠. 연결되시나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근데 실전에선 거의 써먹기가 힘듭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이거 성 어거스틴의 이 말도 이거 써먹기 힘들어요.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피디님 혹시 이거 제가 깜빡하고 넘어가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마지막에 설명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한 줄기의 희망 같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이 문장. 자, 이 정도 문장은 우리가 그래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 여기서 최대한 비벼보자고요. 현재 편향된 행위자는 쌤 에이전트란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면 진짜 지옥 가야 돼요. 이거 정말 기출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행위자예요. 현재 편향된 행위자는 생각합니다.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제발. Risk, 위험을요. Tomorrow, 내일. 무슨 말이에요? 내일 알려주세요. 지금은 알고 싶지 않아요. Present bias도 아까 나왔었죠. 자, 밑줄 표시하세요. 이 사람들은 정보를 피한다고 했죠. 내일 위험을 알려주세요. 즉, 그 말은 지금은 위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죠. information하고 빈칸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재진술이 바로 risk예요. 얘가 물결입니다. 나 지금은 현재를 즐길 테니까 미래에 나한테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말해주세요. 내일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아직도 좀 어렵다고요? 뒤에 덜 있어요. 좀 더 봅시다. 자, whenever people are thinking.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뭐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거죠. 어떤 활동이냐면은 아까 나왔던 거네요.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비용, 대가를 치러야 되는 활동. 밑줄이죠. 방금 저희가 밑줄을 표시했던 거죠. 현재에 편향된 활동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요, 사람들은 선호한대요. 뭐 하는 것을? 중요한 정보를 받는 걸 delay, 늦추는 것을 선호한대요. 나왔네요. 이게 물결이죠. 사람들은 정보를 받는 걸 피한다고 했죠. 정보를 받는 걸 늦춘다고요. 얘가 아까 avoid에 해당되는 거죠.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영양가가 있진 않네요. 그냥 중요한 정보래요. 뭐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별로 던질 건 없었고요. 그 다음 the same point. 똑같은 그 핵심이 might hold. 유효하대요. 정보에 대해서도. 자, 어떤 정보냐면은 자, 또 정보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을 슬프거나 화나게 만드는 정보예요. 자, 그럼 얘도 물결 표시. 정보에 대한 내용 나왔죠. 어떤 정보? 사람들을 화나거나 슬프게 하는 정보예요. 그렇겠죠.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어요. 현재 편향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놀면은 나중에 커서 가난뱅이가 될 가능성이 3배가 높아진다. 이런 정보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슬프거나 혹은 화나지 않겠어요? 담배를 한창 피고 있는 사람한테 담배를 피면은 폐암에 걸릴 위험이 몇 배가 높아진다라는 정보를 줬어요.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준 거죠.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슬프거나 화날 거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현재에 편향된 사람들이 피하려는 정보는 뭐다? 미래에 내가 어떤 위험을 겪게 될 것인가. 아까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리스크. 위험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지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돼? 그럼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를 사람들은 피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마지막 문장 마저 보고 마무리할게요. 또 나왔네요. 나에게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해주세요. 다만 내일. 지금은 알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나 담배 피울래요. 지금은 나 그냥 놀래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결국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현재에만 치중된 활동을 막게 하는 그 위험성을 알려주는 그런 정보를 피한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요. 현재 활동. 이게 밑줄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요? 덜 매력적이게 만든대요. 이거 사실 위험한 거야. 되셨죠? 그쵸? 여러분들 선택지 고른 비율을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려 하셨던 게 3번하고 1번을 잠깐 볼게요. 1번 보시면은 선호하는 활동의 가치를 강조한다. 자, 선호하는 활동이라 하면 얘도 밑줄이잖아요.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혹은 뭐 담배 피는 거. 근데 그것의 가치를 강조한다고요? 정반대죠. 그 다음 3번. past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 활동 나오지 않았고요. 설령 백보양보에서 얘를 현재를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애착심을 커트한다? 애착을 줄인다는 틀렸어요. 그렇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피면 위험해요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좀 마음이 불편해지긴 하겠죠. 몸에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담배에 대한 애정이 떨어질까요? 공부 안 하고 놀고 있는 학생한테 야, 그렇게 해서 놀기만 하면 나중에 안 좋아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노는 게 싫어질까요? 여전히 놀고는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착이 떨어진다라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본문에 안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태치먼트 나온 적 없고요. 잘 따져보시면은. 자, 아까 어거스틴 거 얘기하기로 했죠. 잠깐 볼게요. 자, 얘도 한번 동일하게 이해를 해볼게요.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쌤, God 단수인데 왜 비부에 S가 안 붙었죠? 이거 주어 아니에요. 콤마 좀 찍어주세요. 이거 이제 감탄문입니다. 신이시여. 그리고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라는 게 뭐 싸가지 없이 이거에 저거에가 아니라 뭐뭐 해주세요란 부탁도 명령문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신이시여 나에게 정결함, 뭔가 정숙하고 청결함을 주세요. 내일. 자, 그럼 저희가 아까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요 리스크랑 뭐랑 대응이 돼요? chastity, 정결함하고 대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약간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리스크야? 이게 뭔 상관이지 싶을 수 있는데 이건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이 이제 교부 철학으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 성 어거스틴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독실한 신자가 아니라 젊었을 때 좀 방탕하고 놀았던 분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제가 뭐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좀 노르셨던 분인데 나중에 좀 뉘우침을 하고서 되게 독실한 신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걸 알면 좀 납득이 돼요. 신이시여, 저 지금 노는 거 너무 좋은데 회개하고 이제 정숙하고 청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일부터요. 지금은 좀 놀고 싶어요. 약간 그런 마음이 담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이거 실전에서 못 써먹겠죠, 이거.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모든 문장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33번입니다. 얘는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했던 게 기출학습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처음 문장에 첫 문장, 두 문장을 봤을 때 나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하는 분도 있었을 거고요. 나 저거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후자의 비율이 훨씬 많았겠죠. 근데 요 개념이 기출에서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첫 문장에 nature하고 culture하고 나왔잖아요. nature라는 건 자연이죠. culture라는 건 문화고, 그렇죠? 예전에 2019학년도 수능에 34번 문제 보시면 나올 텐데 거기선 nature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란 의미로 쓰였고요. culture, 문화라는 건 어때요? 타고난 게 아니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선천과 후천의 대립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봐도 되냐면은 문화라는 건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즉 자연과 인간, 자연과
인위적인 것의 대립,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과 인위의 대립은 너무 많이 나왔던 거예요. 2016년 그 6월 평가 모의고사에도 빈칸 추론에 원주민 지문 나오거든요. 원주민들은 자연을 자신과 하나로 본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 중에서는 뭐 자연과 뭔가 독립된다, 자연을 해친다라고 해서 인간과 자연의 대립을 다룬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몇 번이고 나왔던 거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수십 번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저거 첫 문장이 분석이 안 됐다라는 건 그런 기출에 들어있는 스키마,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좀 학습이 덜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학습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EBS 간접 연계가 되면서 좀 제가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다 기출 문제에서 뭔가 출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랑 예전에 나왔던 어떤 문제랑 비슷해. 이 개념은 예전에 어떤 문제에서 나왔었어. 이게 다 찾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특이하다고 제가 보냐면은 예전에 EBS 직접 연계를 했을 때는 거의 매 시험마다 하다못해 매년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하는 약간 신유형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EBS 지문을 그대로 내긴 내야 되는데 난이도는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풀이 방법,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잘 안 풀리는 약간 좀 기형적이고 돌연변이 같은 문제를 평가원이 계속 내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문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문제도 몇 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번 6월은 그런 문제가 저는 싹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EBS 직접 연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의 질은 계속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기형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출에 기반을 한 좋은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일단 저는 짐작을 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 기출학습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건 처음부터 이거 바로 보자마자 눈치를 채야 돼요. 이거는 자연과 인위적인 것의 대립이 나타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것 밑줄 자연 물결을 표시를 해서 한번 저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의 개념은요. 항상 문화적이었대요. 자, 그 말은 이 둘이 칼로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섞여 있다라는 거죠. 자연적인 거, 문화적인 거, 자연적인 거, 인위적인 게 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스트라이크는 어떤 인상이나 느낌을 주다 해요. 유럽인한테 그렇게 많은 통찰력을 전해주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 for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얘는 because의 의미죠. 뭐 때문이냐면은 유럽인들의 풍경은 상당 부분 혼합된 것이기 때문이래요. 여기서도 막혀요. 혼합된 거? 뭐가 혼합됐다는 거지? 뭐가 혼합되긴 뭐가 혼합돼요? 얘네 둘이 혼합됐다고요. 이게 바로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안 됐으면 그만큼 기출학습 안 된 거라고요. 자, 그러나 in the new world, 신대륙에서는 적어도 유럽인들한테는 그쵸, 사실 신대륙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철저하게 이건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이라는 거죠. 자, 거기서는요. 구별이 더 명확한 것처럼 보였대요. 또 갑자기 웬 구별? 뭐의 구별이지? 뭐의 구별이겠어요? 요거라니까요. 유럽 사람들은 자연과 인위적인 게 막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대륙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요? 이게 확실히 구별이 된다라고요. 왜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예외적인 게 있겠지만 대체로 동양이라든가 혹은 이제 아메리카 이제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 같은 것도 되게 많죠. 우리나라 지금 뭐 한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연과 이제 인간이 확실히 구별된다라는 거는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에 비해서 유럽 쪽은 어때요? 자연을 좀 정복하고 그거를 변형해서 인간하고 뭔가 합치려는 그런 시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 둘을 합쳐서 뭔가 자연에다가 자꾸 인위적인 것을 넣으려고 하고 동양이라든가 여기나 뭐 신대륙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자연과 인간은 이제 이거 개념을 구별을 한 다음에 그냥 자연은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연과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보는 입장도 당연히 있겠죠. 원주민들 중에서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 구별이 누구한테 명확하냐면요.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유럽의 정착민과 방문객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한테도 그들의 후손한테도 분명한 것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 신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둘은 좀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요, 자, 폰드가 좀 알기 어려운 표현인데 허황된이란 뜻이에요.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원시자연이라는 어떤 개념, 생각인데 이 원시자연은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 인간의 연관에 의해서는 통제되지 않는데요. 말이 어려워졌는데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자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자연. 그 말은 어떻다? 인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완벽하게 구별된 자연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신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딱 구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통제하지 않은 그런 원시적인 아주 깨끗한 순수한 자연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요 위치절 있죠. 자, 얘가 수식하는 거는 문맥상 요 원시자연이란 개념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위치라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표현을 찾는데요. 즉 표현이 된대요. 어디에서? 어떤 이제 황야에 대한 동경에서. 그럼 여기서 이 황야라는 것도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앞에 나온 이 원시 자연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전혀 살지 않고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자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절이 수식하는 거는 앞에 나온 원시 자연 개념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개념은 나중에 황야에 대한 동경에서 그 표현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ecological relationship, 생태학적인 관계래요. 일단 자연이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이 관계는 확실히 그들만의 어떤 논리를 갖고 있고요. In this sense, 그러한 점에서 자, nature도 물결이요. 자연은요.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자, 그 다음 여기 문장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통째로 거대한 형용사고 얘가 다이나믹이란 명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거대한 형용사고 앞에 있는 다이나믹 수식해주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have의 목적은 뭐예요? 다이나믹인 거죠. 자연은 다이나믹, 역동성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떤 역동성이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규제하지만 반드시 안정적이지는 않은 그런 역동성이고요. 그 다음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역동성이래요. 자, 다시 한번 나왔네요. 인간의 개입 밑줄 쳐주세요.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역동성이다. 그 말은 인간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아까 나온 원시자연처럼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이라고 간주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란 말이 나왔네요. 혹시 이게 좀 보이셨으면 전 진짜 좋겠는데, 물론 안 보여도 풀 수는 있는데 작년 9월 평가원 32번 문제에 요 미신이란 표현이 반전의 가능성으로 나왔었거든요. 반전의 가능성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형광펜 해주세요. 자연이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독립된, 즉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만약 글쓴이가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자연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쓰면 되지, 자연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이런 말 안 쓰겠죠. 볼 수도 있다란 말은 왜 쓰겠어요? 그렇게 보이지. 근데 사실은 아니야. 이 말하려고 쓰는 거거든요. 나온 적이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한 기출문제 찾아보세요. 반전의 가능성이에요. 자연이 언뜻 보기에는 인간과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야. 그래서 벗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생태학적인 상호작용의 맥락은 어떻다란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독립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는 인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직 확신이 안 될 거예요. 어렵죠.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있으니까 봅시다. 자, 우리는요, 결정할지도 모른대요. How or what Orion eats. 사자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는 결정을 못한대요. 그렇죠? 뭐 사자한테 풀 먹으라고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Where the lion feeds. 어디에서 사자가 먹이를 먹는지는 규제를 할 수 있대요. 즉, 우리는 인이죠. 이게 인간이잖아요. 사자가 뭐예요? 자연.
인간이 자연에 regulate, 개입할 수 있다. 조절, 규제를 할 수 있다. 나왔죠. 사자는 구체적인 예시잖아요. 얘는 구체적 진술이고 얘는 일반적 진술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재진술 관계가 꼭 성립해야 된다는 거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인간 인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선택지 보세요. 인간 인위에 대한 거 뭐밖에 없어요? 2번 휴머니티. 넣어볼까요? 생태학적 상호작용의 맥락은 점점 더 인간에 의해서 설정되고 있다. 즉 인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요거밖에 나올 게 없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자연과 인위의 대립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대립구도를 좀 요렇게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은 글을 다 읽고 나니까 저도 좀 이제 그 생각이 이제 점점 들었는데, 자,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준비해서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이 나왔어요. 일단 유럽인의 입장. 유럽인들은 자연과 인위를 딱 잘라서 구별을 했나요? 아니면 좀 애매하게 섞었나요? 섞었죠. 그래서 유럽인의 입장. 자연과 인위의 구별을 좀 덜 하는 편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신대륙의 입장. 여기서는 이 구별을 좀 더 분명하게 한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대립구도 하나 더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시면은 첫 문장은 어떠냐면은 자연은 항상 문화적인 진술이다. 즉 둘이 섞여 있다고 했죠. 얘 물결이에요. 얘 밑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 게 아까 반전의 가능성, 씬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자연은 문화적 진술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 안 썼네요.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단정적으로 자연이란 개념은 문화적 진술이다. 그 말은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이죠. 아까 거는 뭐뭐인 것처럼 보이던 글쓴이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글쓴이 여기 쪽인 거예요. 글쓴이는 어떻게 자연하고 인간을 딱 나눠서 생각해? 둘은 어느 정도 섞여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유럽인의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밑줄일 거고, 혼합되어 있는 거 밑줄일 거고, 번 나왔으니까 뭐로 바뀔까요? 물결로 바뀌겠죠. 그래서 구별이 명확하다는 내용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 이유로 했으니까 물결 내용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 폰드. 형광펜이요? 자, 이거는 실전에서 못 써먹어요. 근데 얘가 허황된이라고 했죠. 자, 허황된 누구 생각이에요? 글쓴이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이에요? 글쓴이가 생각한 거죠. 글쓴이가 허황된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인간으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자연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건 글쓴이 생각이에요.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이건 전부 다 이제 물결 내용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아까 이제 체크를 했듯이, 자, 싱이란 표현 나왔으니까 얘는 글쓴이 생각이 아니에요. 자연은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 글쓴이랑 반대되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번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밑줄 내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은 구별이 안 된다.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답을 낸 거였고요. 자, 전반적인 흐름 정리되셨죠? 요것까지 하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요걸로 푸신 분들도 잘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이제. 자, 34번입니다. 오답률 3위. 역시나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나름 빈칸에서는 좀 신유형스럽긴 해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원리가 불과 작년에, 그러니까 바로 작년 6월에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연계를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얘는 대립구도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보죠. 에마 브린들리는요, 반응을 연구했대요. 자, 뭐의 반응이냐면은 유럽 울세 반응인 거죠. 자, 투 나왔네요. 덩어리 표현입니다. 리스펀드 하면 항상 뭐뭐에 반응하다 해서 투가 나오죠. 즉, 유럽 울세가 노래에 반응하는데 그 노래를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누구의 노래냐면은 이웃새랑 낯선새의 노래래요. 자, 이웃새랑 낯선새를 굳이 이렇게 나누는 걸 봤을 때는 좀 대립구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크
크고 복잡한 노래 목록에도 불구하고 이 유럽 울세, 자, 이 새들은요 구별할 수 있었대요. 자, discriminate라는 광팬이요. 구별한다 나왔으니까 대립구도 잡으셔야죠. 역시나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이웃새랑 낯선 새의 노래를 구별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두 새의 노래를 구별하는 게 가능했대요. 자, 그리고 그들이 낯선 새의 녹음한 소리를 들었을 때, 자, 그럼 낯선 새 물결 표시를 해주세요. 이들은요, 더 노래를 일찍 하기 시작했고요. 더 노래를 많이 했고요. 더 노래를 자주 중첩을 시켰대요. The playback, 그 재생한 노래랑요. 자, 뭐 할 때보다? 그들이 이웃새 노래를 들었을 때보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즉, 낯선 새 노래를 들었을 때 좀 더 약간 적극적으로 반응한 느낌이 있죠. 노래를 더 빨리 하고 오래 하고. 자, 그리고 브랜드리가 말했듯이 이 노래의 중첩은요, 공격적인 반응일 수 있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 알고 친숙한 사람보다는 낯선 사람한테 조금 더 조심스럽게 혹은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겠죠. 자, 새도 그런가 봐요. 자, 그 다음 however,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자, 차이로 형광펜을 해주시고요. 앞에서 대립구도 못 잡으셨으면 적어도 여기서는 눈치를 채주셨어야 합니다. 이웃새와 낯선 새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반응의 차이. 자, 그래서 그 반응의 차이는 어때요? 발생했대요. 오로지 언제? 이웃새의 노래가 재생이 된 거죠. 스피커에 의해서. 자, 근데 어디에 놓여진 스피커냐면은 boundary between neighbor's territory and the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자, 이웃새의 영토랑 테스트를 받고 있는, 시험하고 있는 그 새의 영토 경계 사이에 놓였을 때만 이런 반응이 나왔대요. 자, 말이 좀 어려워졌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편의를 위해 이 이웃새를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험을 받고 있는 요 새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의 영토가 있고 B의 영토가 있고 그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경계에다가 뭘 둔다고요? 스피커를 둔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스피커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노래를 튼다라는 거죠. 누구의 노래를? 네이버스의 송이니까 A의 노래를 튼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즉 여기에서는 A의 노래가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똑같은 이웃의 노래를요. 역시나 A의 노래예요. 이거를 다른 경계에다가 재생을 했대요. 자, 어떤 경계냐면은 separate A from B입니다. 테스트 되고 있는 그 서브젝트라는 거에서 B를 말하는 거겠죠. 테스트 받고 있는 그 새의 영토를 다른 이웃새의 영토로부터 분리하는 경계래요. 자, 또 다른 이웃새니까 A랑은 다른 새예요. C라고 할게요. 즉 B 말고 또 다른 C라는 새, 다른 이웃새가 있는데 이 둘을 나누는 경계에다가 누구의 노래를? 여전히 A의 노래예요. 여기에서 A의 노래를 틀어줬대요. 상황 되셨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요. 그 노랫소리는요. treated, 취급받았습니다. 낯선 새의 노래로 취급을 받았대요. 오, 여러분 A는 낯선 새요, 이웃새였어요? 이웃새였죠. 그렇죠? 얘 밑줄이었죠. 얘 밑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로 취급을 받는다? 물결로 취급을 받는데요. 이런 차이가 그럼 왜 발생했어요? 노래가 달랐나요? 아니죠. 둘 다 A죠.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서 틀었느냐, 여기서 틀었느냐. 장소의 차이가 있죠. 장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거 뽑아내시면 돼요. 이게 범주적 사고예요. 자, 그럼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문장에는 이 결과는 빈칸에 나타낸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저희가 읽은 요 내용의 결과를 빈칸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결국 차이점은 장소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장소랑 관련된 거를 찾아보면은 자, 3번하고 4번밖에 없네요. 장소나 영토, 영역에 대한 내용은 여기 territory 나왔고 locality 나왔으니까요. 자, 근데 3번은 안 되는 게 울새의 빈약한 영토 감각? 그런 내용 안 나왔죠. 빈약하다는 내용 안 나왔고 그런 어떤 영토적인 감각이 생존에 중요하다? 안 나왔습니다. 4번은 어때요? 그 장소랑 위치를 친숙한 노래랑 연관 짓는다. 그쵸? 장소랑 노래를 연관 짓는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 문제를 꼭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거 2006년 아니고요. 2020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2번 문항입니다. 요지 문제예요.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얘가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스포츠를 정의할 때 그 정의를 좀 넓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좁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넓게 정의하는 건 이런 거예요. 스포츠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다. 좁게 정의하는 거는 스포츠는 정말 신체 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대립구도가 그 지문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또 나왔냐면 스포츠를 좀 넓게 정의를 했을 때는 사람들의 자, 이거 다 나오고 있죠. 신체 활동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더 건강해졌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스포츠를 좁게 정의했을 때는 사람들의 신체 활동도 줄어들고 건강도 좀 하락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요지 문제의 답이 뭐였냐면요. 스포츠의 정의는 사람들의 신체 활동량과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범주가 어때요? 넓게 정의하느냐 좁게 정의하느냐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정의의 차이가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차이로 이어졌죠.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또 나눠지는 게, 자, 이건 앞선 이항 대립이랑 다르게 새로 제가 표시하는 거예요. A와 B의 경계에서 틀었을 때랑 B와 C의 경계에서 틀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왔죠. A와 B의 경계에서 틀었을 때는 얘는 네이버스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고요. B와 C의 경계에서 틀었을 때는 스트레인저 벌스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었죠. 즉, 뭐가? 장소가 뭐에? 소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죠. 장소가 소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얘랑 같은 지금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소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비록 요지 문제고 지금 저희가 푼 거는 빈칸 추론 문제지만 그 지문이 담고 있는 원리라든가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은 완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저희 현장 강의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풀어드렸거든요. 당시에 이게 정답률이 한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풀어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어차피 답 맞추는 걸 여러분들 굳이 저한테 수업 안 들어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정답률이 80%대라니까. 근데 그런 문제에서도 이렇게 배울 게 있잖아요. 이걸 배워놨으면은 이걸 활용했으면은 이 빈칸처럼 문제 풀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꼭 이런 걸 설명하면은 다들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지문을 굳이 저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참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답답해 죽겠어 진짜 아주. 배우세요.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갖고 있는 빈칸처럼 문제가 최근에 없었어요. 근데 다른 유형엔 있었다니까요.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당시에 지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지문이 쉬워서 정답률이 80%대가 나온 게 아니라 유형 자체가 요지가 쉽잖아요. 그렇죠? 선택지도 다 한글로 되어 있고 유형이 쉬워서 정답률이 높았던 것이 지문 자체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 배울 게 많았습니다. 배울 걸 배워 가셔야 돼요. 기출문제 단순히 그냥 답 내고 맞췄다 그러고 넘어간다 이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를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경험해 하셔야 돼요. 이번에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빈칸 추론 해설 다 했고요. 넘어가죠. 네, 36번 갑니다. 오답률 2위에 정답률 20%대. 이거 정답률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순서 배열 문제는 A부터 나올 리가 없다. 그런 이제 썩어 빠진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정답률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6월이 약간 그런 마인드에 대한 좀 설태를 내리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에 도표 문제 정답률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85%인가 나왔어요. 도표 문제가 85%가 나왔대요. 90% 넘게 나와야 되는 문제가. 그거 왜 그런 거냐면 답이 2번이라서 그렇죠. 도표나 내용일치 문제는 답이 후반부에 있을 것이다. 뭐 순서 배열 문제 같은 경우는 A부터 나올 리가 없다. 네, 그러지 맙시다. 제가 이런 거를 굳이 당연한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네요. 어쨌든.
자, 늘 하던 대로 풀면 되고요. 자, 제가 순서 문제 풀 때는 이제 활용해야 될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일 내용끼리 연결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그거 가지고 푸는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37번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왔고, 오히려 뭐의 비중이 되게 이번에 증가했냐면 명시적 단서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 이게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사실 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다시 좀 부활을 한 걸로 보여요. 왜 그렇겠어요? EBS 연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EBS 연계 안 하니까 명시적 단서를 활용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의 비중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명시적 단서가 딱 하나 나오죠. B에 this asymmetry에다 형광펜을 해주세요. 이러한 비대칭. 자, 그럼 앞에 비대칭 내용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AC를 읽으면서 비대칭이 어디에 나왔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A 먼저 안 읽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저도 C부터 읽어볼게요. 자, 그 놀라운 발견은요, 다음과 같대요. 자, from A to B죠. 거리인데 어디에서 어디의 거리? 일반적인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는요, 더 짧다고 판단이 되었대요. 뭐보다? 역시나 거리인데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인 장소까지의 거리보다요. 자, 그 결과 사람들은요, 피에르의 집에서 에펠탑까지의 거리를 뭐하다고 판단했냐면 더 짧다고 판단을 했대요. 역시나 거리인데 에펠탑에서 피에르의 집까지의 거리보다요. 자, 그러면은 이 예시에서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에펠탑이죠. 일반적인 장소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은 피에르의 집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지금 비교급이 나왔잖아요. 자, 눈치 못 챈 분들은 빨리 형광펜 해주시고요. 이항 대입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집이 있고 랜드마크가 있는데 이 일반적인 집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랑 랜드마크에서 일반적인 어떤 장소로 가는 그 거리랑 원래는 거리가 같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A란 지점이 있고 B란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A에서 B로 가든 B에서 A로 가든 그 거리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곳에서 랜드마크로 가는 거리가 더 짧게 느껴진다라고 했죠.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이한 뭐가 발생했다? 비대칭 현상이 딱 발생한 거죠. 자, 비대칭 나온 거 아시겠죠? 따라서 C가 나온 다음에 이러한 거리의 비대칭은 하고서 B가 나와주면 되겠죠. 자, 즉 저희는 C하고 B가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는 딱 찾은 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A가 앞에 와야 될까 뒤에 와야 될까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A를 봅시다. 자, 한 패러다임에서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반복되었대요. 많은 캠퍼스에서요. 연구원들은 수집했습니다. 캠퍼스 랜드마크의 목록을요. From students, 학생들로부터요.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은 ask O 형식이에요. 요구하다, 요청하다예요. 다른 집단의 학생들한테 to estimate, 측정하라고 요청을 했대요. 뭐를 측정하라고? 자, 거리인데 한 쌍의 장소,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라고 요청을 했대요. 자, 여기 좀 생략이 되었는데요. 몇몇 학생들은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했고 또 몇몇 학생들은 일반적인 건물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측정한 결과가 아까 C였잖아요. 자, 형광펜 해주세요. finding에다가 얘는 그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일반적인 장소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더 짧게 느껴지더라라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A에선 측정을 했고 estimate 측정을 했고 C에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측정을 하는 게 먼저예요? 결과가 나오는 게 먼저예요? 측정을 하는 게 먼저죠. 이거 그렇게 막 어려운 사고 아니죠, 피디님. 그쵸? 충분히 할 수 있죠. 따라서 죽었다 깨나도 A는 C보다는 먼저 나와야 되겠죠. 측정이 먼저고 그 다음 발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뭘로 푼 거예요? 서사로 푼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안 나오다가 정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서사로 푸는 문제. 근데 이게 뭐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출에 꾸준히 나오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출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행은 반복된다고. 지금까지는 동일한 내용끼리 연결하기로 푸는 문제가 거의 압도적으로 유행이었었죠. 근데 올해는 지금 서사랑 명시적 단서를 활용하는 문제가 지금 출제됐고 특히나 명시적 단서의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수능도 그럴까요? 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유행은 어차피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많이 나왔더라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던져주는 거에서 나오잖아요. 이항 대립,
재진술, 명시적 단서 여기서 그냥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그 세 가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공부하시라고요. 거기에 여유가 되시면 가치 판단도 공부를 하시고 그 안에서 전부 다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36번 정답률 이게 28%라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건 정말. 자, 지금 시간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당초에는 12문제를 풀이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제가 분명 거기 적어 놨습니다. 시간 사정상 다 못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 지금 시간을 보니까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제가 해설지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필요한 거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총평. 자, 칠판 지우고요. 네, 해설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초장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있는데, 난이도가 올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비해서 정답률 20%, 30%대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답률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 문제보다 올해 문제가 더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뭔가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거나 뭔가 충격적인 심리론이 나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기존의 기출문제 트렌드에 더 충실하게 나왔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충격적인 문제가 몇 개 있었잖아요. 예전엔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번은 없었습니다. 정말 충실하게 기출에 근거해서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은 이게 막 크게 어렵다고 느끼셨으면 안 돼요. 다 이거 어디서 봤던 거네, 저기서 봤던 거네 하면서 풀으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출 반복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충 답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안에 있는 원리라든가 각종 독해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딱 기준을 정해드렸잖아요. 요거 파악하는 연습하시면 돼요. 기출지문 놓고 나서 기출지문 딱 이제 펼쳐놓고서 요거 파악하는 연습 꾸준히 해주세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꾸준히 하면 점점 보이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논리적 표현들, 좀 부사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세세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다 저희가 평소에 수업 시간 때 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EBS 말씀드리자면은 EBS의 어떤 연계를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느냐? 어차피 딱 지문을 봤을 때 이거 EBS에서 나왔네 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냐면은 배경 지식과 스키마를 학습하는 용도로 활용을 해주세요. 이를테면은 오늘 저희가 33번 문제를 풀 때 이 자연과 인위의 대립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잖아요. 반대로 그걸 몰랐다면은 처음에 두세 문장 다 막혔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대립 구도가 막 숨겨져 있는 비전이 아니거든요. EBS에서도 그렇고 기출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 나오던 거예요. 그런 이제 중요한 스키마들을, 배경 지식들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면 훨씬 더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용도로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막 문장들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데 집착을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철저하게 소재 연계 위주로 갈 것 같으니까 저런 식의 배경 지식 스키마 용도로 EBS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평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랜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또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 이게 장기간에 쭉 촬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또 처음이라 보니까 중간에 이제 편집점도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목 상태도 좀 안 좋기는 해요.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보완을 할 생각인데, 제가 이번에 6월 문제 풀면서 정말 확신을 가졌던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제가 들었어요.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는 독해 방법, 영어를 학습하는 방법, 그 방향성이 옳았구나라는 걸 제가 이번에 절절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이제 들으셨거나 또는 이제 듣고 있다면은 그 방법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확신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솔직히 좀 비아냥거리듯이 수업 중에 가끔 말하는 건데 내가 유명 강사가 아니라서 좀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건 사람들이 되게 잘 믿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무명인 사람이 말하면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전달을 해줘도 아무리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전달해도 사실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충분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설득력이 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더 잘 나갔으면은 이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 그런 말을 드리는 건데, 근데 제가 약속을 드렸었죠. 이 방향성이 맞다는 걸 제가 반드시 증명을 할 겁니다. 불과 몇 년 후에는 분명 이런 방식으로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이 거의 이제 정석처럼, 유행처럼 번져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요.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서 믿고서 이 방법대로 가주시면 돼요. 네, 다음에 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강사 문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